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20대 때 좋은 기회로 가게 된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 호주를 접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선택지는 없었기에 참 고민이 많았죠.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를 떠나서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에서 사귀어온 많은 사람들, 친구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엄마였어요. 아빠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다들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사남매 중 막내인 제가 엄마와 쭉 오래 살았거든요. 저마저 결혼해서 호주로 가버리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물론 언니 오빠들이 있었지만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엄마를 자주 챙겨드리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있어도 그런데 호주에 가면 엄마를 더 못 챙겨드릴 것 같아 걱정이었죠. 하지만 엄마께서는 이런 제 고민을 단호하게 쳐내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자식 앞길에 도움은 못 될 망정 자식 발목 잡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 네가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랑 가정을 이뤄야지. 어차피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부터 네가 호주에 있든 한국에 살든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했어. 한국에 자식도 셋이나 더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을 한결 가볍게 결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정말 이대로 놓치기엔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호주에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요. 이제는 옛날처럼 외국 간다고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영상통화도 있고 목소리도 자주 듣고 소식 전할게요. 내 걱정은 그만하래도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서로 소중히 하고 의지하면서 잘 살면 엄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무작정 떠난 호주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어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구하고 이민 절차를 천천히 밟으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머무를 때와는 전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엄마께 약속드린 것처럼 엄마를 챙겨드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도 바쁜 하루하루라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민 초반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자주 하던 통화도 여기서 사람들을 사귀고 교류하기 시작하니 시차 때문에 점점 소홀하게 되었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밤 늦었을 시간이라 깜짝 놀랐죠. 전화가 걸려온 시간도 그렇고 그동안 주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지 엄마가 먼저 전화를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잘 지내시죠?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나야 그럭저럭 지내지.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냐? 네, 일도 적응했고 이제 영어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서 전처럼 외롭지도 않고요. 엄마는요?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늙은이가 어떻게 살긴 그냥 좀 심심해도 견디면서 사는 거지. 근데 이 밤중에 웬일이에요? 원래 일찍 주무시잖아. 무슨 일 난 줄 알고 놀랐어요.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오랜만에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한국에도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그 셋 다 합쳐도
나랑 제일 오래 산 우리 막내딸만 못해. 왜요? 언니랑 오빠들이 엄마 안 챙겨요? 내가 전화해서 잔소리 좀 할까? 됐어.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나 적적하자고 그렇게 투정 부리면 쓰나. 그냥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한국에 한번 가야 하는데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여름에 휴가 받으면 남편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아휴, 여름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시간 금방 가. 나도 여기서 돈 좀 벌었으니까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비행기 잡으면 또 연락할게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별일은 없는 거지? 별일 없다니까. 내가 괜히 전화해서는 걱정되게 했나 보네. 아니야. 내가 한번 전화할 때가 됐는데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 오니까 좋긴 하네. 그래, 기다릴 테니까 꼭 휴가 받으면 연락 줘. 그때만 해도 단순히 제가 보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이라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도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전화했다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건덕지 같은 건 없었죠. 그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남편과 여름 휴가 일정을 조율하고 날짜가 딱 맞아떨어져 일주일 정도 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 모아놓은 돈도 있어 한국 가는데 큰 부담이 없었죠. 휴가가 확정되자마자 기쁜 마음에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웬일이니? 웬일이긴 엄마. 나 7월 말에 휴가 일주일 정도 받았어.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너 지금 한국 아니니? 어? 엄마, 나 민선이야, 민선이. 막내. 언니랑 헷갈렸어? 그래, 민선이. 너 지금 어딘데? 어? 나 호주지.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아, 막내. 그치, 호주지. 아유, 엄마가 윤선이랑 헷갈렸다. 미안. 둘이 목소리가 비슷하네. 근데 바쁘지 않아? 휴가라니까. 이번 여름에 휴가 받으면 엄마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느낌의 침묵이어서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 그랬지? 맞다. 아우, 드디어 보네, 우리 막내딸. 안 본 지 오래돼서 엄마도 너무 보고 싶네. 그치? 엄마 기억하지? 나 엄마가 기억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야, 기억을 못하긴. 우리 딸이 온다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해서 그래. 빨리 오면 좋겠다.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뭘. 곧 만나요, 엄마. 장모님, 건강하게 잘 계세요. 저희 곧 가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엄마와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드셔서 깜빡하는 거야 원래 흔한 거라지만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그러게. 게다가 장모님 기억력 좋은 편이셨잖아. 이 정도로 기억 못하실 분은 아닌데. 그리고 휴가 얘기는 통화한 지 2주밖에 안 되지 않았어? 아,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호주에 있으니 뭘 어쩔 수도 없고. 당신 형제들한테 부탁해봐. 한국에 형제가 셋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족이 이럴 때 좋은 거지. 그렇긴 한데 언니 오빠들은 몰랐나? 어떻게 외국에 있는 나보다 몰라. 같은 땅 산다고 자주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알겠어. 남편은 좋게 말해줬지만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같은 나라 산다고 해도 사는 동네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 그렇게 자주 못 본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고작 가끔 주고받는 전화가 전부인 저보다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지요. 그래, 형제들이 모를 수도 있다 치자.
생각하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혹시 외국에 있는 내가 괜히 걱정할까봐 일부러 이야기 안 했나?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하며 첫째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 자주 찾아뵙고 있어? 응?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는 찾아뵙지. 그럴 때만 봐?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틈틈이 가니? 나도 서울에 있고 애들도 있는데. 왜? 너 나한테 설마 왜 효도 안 하냐고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연세가 들긴 했어도 또래분들에 비해 엄청 기억력도 좋고 총명하셨잖아. 그런데 2주 전에 나랑 나눈 통화를 기억을 못해. 그래?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 기억을 못하셔.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딸이 온다는데 그리고 그때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야, 너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냐? 네가 그래봤자 자식 4명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엄마 원래 그래. 내가 간다 해도 셋째랑 착각하고 그러던데. 네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몰랐을 뿐이지 원래 종종 그러셨어.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뿐이야. 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순간 엄마께서 저랑 둘째 언니를 헷갈려 했던 게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큰오빠랑 전화를 끊었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은 멈추지 않아서 둘째 언니랑도 통화를 했어요. 그나마 같은 딸이니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도 말이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 엄마도 여기 생활이 있는데 잠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너만 자식이니? 자식이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외국 나간 자식 뭐 그렇게 관심 있겠어?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듯한 말에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아무도 엄마의 상태에 대해 귀 기울여주지 않으니 그냥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매일 한국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엄마와 둘이 살던 집에 도착했을 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랑 살 때랑은 다르게 집안의 물건도 텅텅 비어있고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휑해? 엄마 잘 먹고 있어. 걱정 말어. 이서방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 와서 함께 과일이라도 깎아 먹게. 엄마께서는 우리가 온다고 수박을 사놓으셨다면서 냉장고로 가셨어요. 아우, 장모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겁지 않으세요? 남편이 부랴부랴 일어나 수박을 들어드리려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자넨 누군가? 나 지있기는 한데. 네? 장모님, 저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까까지 이서방이라고. 순간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늘 마음속 한구석에 박혀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엄마, 우리 엄마 어쩌다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엄마 기억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고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린 후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형제들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휴가 뒤로 무급 휴가까지 더 써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중증 치매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이 정도 되기 전에 병원 와서 진단받으시는데 늦게 아셨나 봐요. 네, 제가 외국에 살아서요.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는 의사의 눈빛이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날 당장 형제들을 불러다 이야기했고 형제들은 생각보다는 덤덤했어요. 뭐 그러실 연세가 되긴 했지. 나도 요새 이상하다곤 생각했는데 진짜일 줄이야. 아,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어떻게 치매까지 걸리셨대? 우리 엄마 젊은 시절엔 아주 호랑이 같았는데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셨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병원 알아봐야지. 집에 방문할 요양사도 필요하고.
엄마를 이대로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 우리가 천천히 알아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잘 모시다가 돌아가. 우린 자식 아니니? 유난 떤다는 듯한 반응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면서 도저히 언니 오빠들을 믿고 엄마를 내버려 두기가 힘들었어요. 치매 전문으로 후기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고 요양사도 다정해 보이는 분으로 면접을 마쳤죠. 한국을 떠나기 전 그래도 장남이랍시고 엄마의 예쁨을 잔뜩 받았던 큰오빠에게 재차 부탁했어요. 오빠, 내가 병원 주소지랑 후기랑 다 보내놨어. 오빠가 언니랑 작은 오빠 잘 타일러서 엄마 좀 돌봐줘.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셋 중 누구 집에 들어가서 사셨으면 싶었지만 아무도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외국에 사는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워 그렇게라도 부탁했어요. 너도 참 걱정 말라니까. 구구절절 애같아 부탁한 저와는 다르게 큰오빠의 대답은 간단하기만 했죠. 호주로 돌아가는데 정말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와서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뭘 드셨는지, 요양사분은 잘해주시는지,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계신지 등등 유선으로나마 꾸준히 체크했죠. 엄마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병원에 잘 다니고 계셨고 상태도 호전되어 전보다는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큰맘 먹고 휴가를 받아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참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엄마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 안심하고 있을 때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엄마 막내 손주 생기겠네. 건강하게 낳아서 아기도 꼭 보여주러 갈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계세요. 아, 우리 막내가 언제 커서 아이까지 생겼어. 얼른 보고 싶네. 꼭 데리고 와.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연락을 자주 했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와 연락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타지에서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아이가 잠들면 저도 기절하듯 따라 잠들다 보니 안부를 물을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가끔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도 늘 지쳐있는 상태라 예전처럼 미주알 고주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들어요. 아이가 어른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병원 다녀오고 아이 간호하다 보면 하루 이틀은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엄마, 옛날처럼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나는 하나만 낳고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우리 넷이나 어떻게 낳고 키웠어. 내가 요즘 자주 연락은 못해도 아이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엄청 나요.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멀리 있어도 너만큼 나 챙기는 자식이 있는걸. 나도 늘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무조건 네 몫은 서운하지 않게 남겨놓을 거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엄마, 내가 우리 리아 데리고 갈 때까지는 건강하게 계셔야 돼. 그래야 막내 손녀딸 한번 안아보지. 그래, 노력해보마. 마치 마지막처럼 말씀하시는 엄마 때문에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 쉽게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더라고요. 아이 눈만 마주쳐도 엄마 목소리가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게 제 촉이 맞았는지 그날 이후로 엄마가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처음엔 엄마가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안 받으셨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시간대를 이리저리 바꾸어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생각이 스칠 때쯤 생전 연락 한 톡 없던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였는데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아예 입원을 시켜드리려고 해. 뭐라고? 요양병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예전보다 말투도 어눌해지시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래도 입원하면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전화는 멀쩡하게 하셨단 말이야. 어차피 혼자 계시느니 병원 가서 같이 환자들이랑 대화도 하고 돌봄 받으면서 지내시는 게 낫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돌아가면서 모실 생각은 없어?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는 외국 나가 살면서 이런 일에는 쏙 빠지면서 그런 말은 쉽게 잘도 안 해?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네가 한국 들어와서 모시고 살아.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다들 자기 자식 키우기도 벅차고 맨정신이어도 시어머니 장모 모시고 살기 힘든데 며느리랑 사위들은 그걸 반기겠어? 니네 남편은 괜찮대? 혹시나 해서 떠보듯 물어본 건데 아주 난리를 치니 말문이 막혔어요. 참 시사하다 싶어 화가 나면서도 상황이 성이니 그냥 이해해야겠다 생각했죠. 아, 됐어, 알겠어. 그럼 다른 병원 말고 진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좋겠어. 거기만큼 괜찮은 곳이 없으니까. 입원은 조금 비싸다고 듣긴 했는데 내 집 합쳐서 내면 되니까. 그리고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으셔? 사실은 일주일 전에 벌써 입원 절차 밟았어. 핸드폰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받아놨어. 뭐라고? 그럼 나는 엄마랑 어떻게 연락하라고? 병원으로 연락하면 돼?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우리가 엄마 뵈러 갈 때 돌아가면서 전화할 테니까 그때 받아. 큰오빠는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통보만 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외국에 있는 처지라 어찌할 수가 없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엄마가 다니시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정보를 물었더니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그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지 벌써 오래되셨는데요. 마지막 진료 기록이 작년 말이에요. 입원 기록도 없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들지 않니 작은 오빠한테 줄줄이 연락을 했지만 셋이 짝이라도 한 건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아기가 돌이 되고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죠. 도착하자마자 적어둔 형제들 집 주소로 찾아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문을 두들긴 끝에야 겨우 작은 오빠랑 만날 수 있었어요. 대체 엄마 병원이 어디야? 어딘데 이렇게까지 안 알려주고 멀리 사는 사람 애간장을 태워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나는 잘못 없어. 형이랑 누나가 네 연락 받지 말래서 그런 것뿐이야. 너 알면 또 잔소리만 한다고. 병원 주소 알려줄 테니까 진정해. 그렇게 작은 오빠를 닥달해서 알아낸 병원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시설도 낙후되었고 혹시나 싶어 기대했던 요양사들도 불친절하고 피로에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곳에서 엄마가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해 울컥했죠. 엄마, 저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이게 누구야? 참 예쁜 아가씨네. 엄마, 나예요, 막내딸. 딸? 누군데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하니?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아요? 집은요? 집은 어쩌고 여기 와서 지내고 계세요? 집은 내 아들이 가져갔어. 내 거 다 아들들이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를 입원시켜놓고 엄마가 살던 집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질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 엄마께서 저를 알아보셨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니던 병원이 비용이 비싸서 조금 싼 데로 옮기자고 하더라고.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것도 미안한데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기로 했다. 집은 큰애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정신 남아 있을 때 너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우리 막내 손주도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쩜 이리 이쁘니? 엄마가 딸을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답답했던 가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이런 곳에 입원시켜두고 엄마 집은 어떻게 있는지 소식조차 알리지 않는다니 정말 괘씸해서 살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저희 가족이 머무르는 숙소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며 티 내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엄마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곧 다시 데리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 현관 옆에 있던 창고 기억하지? 그 안에 다 있어. 엄마가 다 숨겨놨어. 네? 네 몫은 어떻게든 남긴다고 했잖아. 찾아서 써. 꼭. 알았어, 엄마. 그럴게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런 곳에 버리다시피 방치해놓고 자기들끼리 엄마 집을 갈취한 형제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예전 살던 집은 그새 팔렸는지 한참 이사를 진행 중이었고 정신없는 틈을 타 현관 옆에 있던 작은 창고를 열어보니 엄마가 아끼시던 보자기로 곱게 쌓인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은 직감이 와서 누가 볼세라 헐레벌떡 그걸 들고 돌아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엄마의 통장과 메모장, 액세서리함, 핸드폰이 들어있었어요. 큰오빠가 가져갔다던 핸드폰이 거기서 나오니 정말 깜짝 놀랐죠. 마지막까지 안 뺏기려고 숨겨두신 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숨겨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뒤져보니 통화 녹음 기록과 대화 녹음 파일 등이 나왔어요. 꽤 긴 내용이고 분량도 많아서 전부 듣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고맙게도 남편이 제 곁을 지키며 함께 내용을 들어줬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큰형님이 어머님 치매 상태인 걸 이용해서 집을 팔고 자기 명의로 빼돌렸다는 거야? 최영은 동조한 대가로 형님한테 돈을 받고 남편 빚 갚는 데 쓰고 어머님을 지금 그 병원에 넣어버리고 작은 형님은 어머님 돌보는 척하면서 가족 보호자 간병수당을 빼먹었다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내 형제들이지만 인간 맞아?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녹음들을 통해 밝혀졌어요. 엄마가 넣어둔 통장들과 비교를 해보니 정말 엄마 계좌로 들어온 간병수당은 없더군요. 게다가 셋째 오빠는 담당 공무원과 아는 사이라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돈을 받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 작은 오빠가 방심하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하는 내용이 엄마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큰오빠와 언니가 작당 모의를 하는 내용도 엄마의 핸드폰에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지. 이러다가 엄마 우리 다 못 알아봐요. 막내야 외국에 있으니 못 알아본다 쳐도 우리 셋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병원 알아봤으니까 이 집은 팔고 요양병원 가자. 어? 아직 요양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상태도 좋아지고 있었는데 왜 요양병원? 그리고 이 집을 판다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죽기 전엔 우리 막내 돌아올 집은 있어야지. 엄마,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우리 셋이 다 동의하는데 엄마가 무슨 수로 요양병원에 안 가요? 사람들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엄마 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만 고집부리고 치료 받으시라니까. 엄마 핸드폰에 녹음된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복지수당을 횡령한 작은 오빠부터 복수하기로 시작했어요. 이건 기록도 남아있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으니 확실히 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셋째 오빠와 접점이 있을 만한 담당 공무원을 찾는 것에 집중했어요. 찾아보니 그쪽 부서에 오빠와 중고등학교 동창이 동갑인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감사 요청을 해서 수당 부정수급,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했어요. 이건 입금 내용도 확실하고 제가 고용했던 요양사를 통해 증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오며 가며 얼굴 비추시는데 수당을 대신 받으신다는 셋째 아드님은 통 보이질 않아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한 것도 셋째 아드님이셨고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어요. 셋째 오빠가 저렇게 수당을 불법 가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첫째 오빠랑 둘째 언니도 의심이 가더군요. 집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장남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동의도 없이 재산 정리를 주도하던 큰오빠도 과연 정말 투명하게 재산을 정리했을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집 매매 계약 날짜를 확인해 병원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니 보호자 말에 의존적이며 날짜, 사람, 장소, 혼동 있음, 중요한 결정 시 단독 판단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진단서로 계약서 서명 당시 엄마는 법적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다니던 은행에 매매 계약서 제출 기록을 통해 계약서를 입수했어요. 매매 계약서 서명은 틀림없는 엄마의 서명이었지만 뭔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동일인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당시에 어머님과 동행하기는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치매라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 서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수한 뒤 제가 모은 증거자료 일부를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풀었어요. 언니는 따로 나서서 한 건 없었지만 입을 다무는 대가로 큰오빠에게 돈을 받아 남편 빚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언니가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발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서 그래. 그 큰 집에 엄마 혼자 사시면 뭐해? 노인들은 원래 큰 집에 살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대. 따지고 보면 네 탓 아냐? 네가 엄마를 버려두려고 외국으로 홀라당 나가버려서 너무 외로워서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니냐고. 언니,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다들 그렇게 뻔뻔해? 됐어. 난 사과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눈들이 있으면 니들이 지은 죄를 똑똑히 보라고 온 거야. 곧 형사고소 진행할 거야. 그럼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사기죄, 그리고 수당 부정수급 등등 정말 걸릴 게 많을 거야. 그리고 언니는 여기 동조해서 이득을 취했으니 언니 남편에게 그 돈 다 뱉어내라고 할 거고. 뭐? 미쳤어? 너 대체 왜 이렇게 변했니? 나가 살더니 왜 이렇게 독해졌어? 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나와봐. 그래도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큰오빠가 저를 끌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큰오빠가 정신 차렸다는 건 제 착각이었어요. 너도 좀 조용히 있어. 너도 알잖아. 너랑 엄마가 살던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집인지. 저 큰 집 하나 팔았다고 우리 삼형제 팔자가 폈어. 너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될 거? 난 몰랐던 거 아냐? 그래서 네 목도 남겨놨으니까 이제 그만해. 오빠, 지금 장난해? 내가 지금 내 목 안 남겨놨다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뭔데? 그 먼 호주로부터 날아와서 행패 부리고 있는 게 너만 재산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면 뭐냐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라도 알면 그래도 형제로 같이 자란 정이라도 봐서 민사소송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구나. 엄마가 정정하실 땐 재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더니 엄마가 쇠약해지니까 바로 재산이나 빼돌리고 엄마를 저딴 병원에다 박아놔? 니들이 인간이니?
그래, 원하는 거 다 말해. 그렇게 억울하니? 너만 살기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다고. 엄마도 건강하실 때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았지. 그러게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서로 좋았잖아. 난 그래도 큰오빠는 다를 줄 알았어. 하긴 돈 준다고 언니 입막음한 게 오빠인데 그 와중에 믿은 내가 바보지. 나는 대화는 인간하고만 해. 오빠도 인간 같지 않은 거 알았으니까 대화는 그만하고 싶다. 법정에서 법으로 다시 얘기해. 너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에 믿을 거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 근데 네가 우리 셋을 등진다고? 너 하나가? 너 살면서 다시 가족한테 기대해야 할 순간이 없을 것 같아? 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나중에 후회한다. 결국 남편도 남이고 남은 건 피로 이어진 가족뿐이라고. 거의 저주처럼 퍼부어지는 폭언을 들으며 그곳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머무르는 숙소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아이를 보며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잘 갔다 왔어? 괜찮았어? 그러게 나랑 같이 가자니까. 힘들었지?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는데 남편 품에 안기니 큰오빠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도 결국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도 남이 되는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의지할 건 형제들밖에 없는데 내가 형제들을 이렇게 등지고 살아도 될까? 여보,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 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 청지, 당신 형제들이 다 당신 손가락질해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왜 혼자야? 나도 있고 우리 예쁜 딸도 있는데. 우리 딸 아빠랑 잘 있었어? 그렇게 딸과 든든하게 절 껴안아주는 남편을 보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바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죠. 제가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제들은 노발대발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며 셋째 오빠가 부정수급,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맞고 그동안 불법으로 받은 수당을 환수 조치당하면서 3명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게 형은 처음부터 막내를 같은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외국에 있다고 만만하게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야, 애초에 네가 사는 곳 안 들켰으면 이럴 일이 있어? 너 때문에 엄마가 저런 병원에 있는 거 알게 돼서 제가 눈이 돌아간 거잖아. 싸우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첫째 오빠 역시 사문서 위조죄로 걸렸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걸렸어요. 증여세를 탈세하려는 시도까지 포착이 된 거였죠. 큰오빠는 집값의 절반을 미신고한 죄로 추징금 2억 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는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 환수 판결을 받았죠. 둘째 언니는 일로 남편과 싸우다 이혼 위기까지 놓이게 됐죠. 형제들이 차례차례 벌을 받는 동안 저는 엄마를 더 쾌적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엄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꼭 남긴다고 했지? 그때 네가 발견한 통장 속 돈이랑 폐물함은 전부 네가 갖거라. 엄마,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지금 엄마 재산 마음대로 팔아제낀 언니 오빠들 벌 주고 있는데 이 돈 받으면 저도 벌 받아요. 벌이 아니라 상이야, 상. 그 집은 내가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팔고 싶지 않았던 집인데 팔았으니 그런 거고 이 돈은 옛날부터 너 주려고 따로 모은 돈이다. 넌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나 언니에 비해 욕심도 없고 착했잖니. 그런 네가 딱 하나 나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욕심냈던 게 네 남편이야. 이번에 오래 머무르면서 지켜보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구나. 먼 타지에 살고 있으니 네가 사는 모습 들여다보지도 못해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엄마의 소나기에서
이상하게 점점 힘이 풀리셨어요. 그때 직감했어요. 엄마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걸요. 눈물을 흘리며 요양사분들을 불러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어요. 미워 죽겠어도 형제니 엄마 장례는 치러야 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났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눈빛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마지막 날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읽어주더군요. 내 남은 예금과 유동자산 전부 그리고 내가 남긴 기금 속 보험금, 기타 권리 일체를 막내 간미인선에게 단독 상속하길 바란다. 이 결정은 다른 자식을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날 챙겨준 사람에게 마음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 그제 저의 형제들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민선아, 언니가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언니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빈털털이 된 거 알지? 언니 좀 도와주라. 민선아, 오빠가 엄마 있는 병원 알려줬잖아. 그래도 오빠가 제일 사람답지 않니? 오빠는 집 팔고 돈 받지도 않았어. 기껏해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 수당 좀 챙긴 거야. 우리 막내들끼리 뭉쳐야지. 안 그러냐? 그 와중에도 큰오빠만큼은 자존심 세워가며 절 쳐다도 보지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미안하지만 우리 형제의 연은 끊은 걸로 아는데 나한테 그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인생 나락까지 갔으면서도 나한테 빌고 싶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저기 저 든든한 장남한테 기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형제들과 부딪힐 일 없고 사랑하는 제 진짜 가족들이 기다리는 호주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